모든 약물은 독성을 가진 성분이 있고 단지 용량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약은 반드시 치사량이 있다는 것, 따라서 독성이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약이 치료제라면 약을 먹고 병이 나아야 또 건강해져야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은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치료제보다는 증상 완화제라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사실 많은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돕고 있는데 이렇게 음식 치료도 있었고요, 허브 치료도 있었고 우리 몸의 이 뼈를 잘 균형 있게 맞추는 그런 치료도 있었습니다. 카이로프랙틱 같은 치료도 있었고 또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심리 치료들도 많이 존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치료들이 어떤 표준화된 그런 방법 없이 어떤 표준화가 되지 않고 각자의 어떤 주관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한때 이것을 표준화시키자라는 큰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것의 배경 또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록펠러하고 카네기 재단에서 큰 이 석유 산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 산업을 통해서 더 다른 산업을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약 산업이 배경이 된 거죠. 약을 만들고 이 약을 어떻게 보급할까 하는 과정에서 대형 병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교육학자로 알려진 아브라함 플렉스너라는 사람이 어떤 표준화된 어떤 치료와 또 어떤 학교 교육에 대한 큰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아브라함 플렉스너 보고서라는 것을 통해서 의료들이 너무나 다양하다, 표준화시키기 필요하다 해서 존스 홉킨스 대학을 중심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지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느 병원에 가도 치료라는 것이 좀 비슷하잖아요. 고혈압이면 고혈압 약을 받아오고, 당뇨가 있으면 혈당 강화제를 받아오고, 인슐린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인슐린 주사까지 맞기도 하는데, 과거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치료가 동일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준화된 치료는 아브라함 플렉스너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록펠러 카네기 재단이 큰 제약 산업을 만들어가는 배경이 또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 과정에서 어떤 질환에 대해서 똑같은 약을 쓰기 시작하는 이 치료가 굉장히 보편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혈당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고 콜레스테롤 쌓이고 하면 근본적으로 오르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약을 하나 딱 써서 그냥 혈당만 딱 떨어뜨리고 혈압만 딱 떨어뜨리고 수치만 맞춰주는 거죠. 하지만 이 약을 5년, 10년 쓰셨던 분들은 공통적으로 더 건강해졌다라고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약을 먹게 돼요 라고 더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먹었는데도 왜 저는 낫지 않는가요? 라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숫자를 맞췄지만 전혀 내 몸은 건강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하지 않고 대증적인 것만 다루다 보니까 약으로는 도저히 건강해질 수가 없고 더 오히려 약의 부작용으로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아주 큰 거대한 어떤 플렉스너 보고서라는 것도 있었고 또 대형 병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큰 제약 산업을 만들어가는 큰 재단들이 있었다는 것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약은 치료제가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약은 치료제가 아니라 증상 완화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약은 드러그라는 것을 기원을 했는데요. 원래 드러그는 마른 풀이란 뜻입니다. 약을 최초로 말한 양리학자 파라셀수스는 모든 약물은 독성을 가진 성분이 있고 단지 용량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1g을 먹으면 어떤 동물 실험을 했을 때 죽는데 0.01g을 주면 치료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이라는 것은 치료 개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치사량을 치료량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그 숫자에 따라서 치료 개수가 산정이 되고요. 이 치료 개수가 클수록 안전하고 치료 개수가 작을수록 굉장히 위험한 약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항암제는 치료 개수가 1입니다. 굉장히 작죠. 그 말은 치사량과 치료량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치료를 나타내는 양도
1000mg, 치사량도 1000mg. 그러면 굉장히 이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약은 이렇게 치료 개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 배경은 당연히 독성, 어떤 용량을 넣었을 때 동물 실험 결과 동물이 치사하는 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음식으로 과일을 먹었다고 동물이 죽고 채소를 먹었다고 동물이 죽고 이렇게 음식으로는 치사량을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약은 반드시 치사량이 있다는 것, 따라서 독성이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기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감기약도 보면 감기 바이러스는 약 150종의 리노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번 감기가 유행이 됐는지를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통해서만 감기는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감기의 원인인 바이러스가 변이를 계속 일으켰기 때문에 이번 감기는 무슨 바이러스다 라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변이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감기약은요, 바이러스와는 전혀 무관한 약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는 전혀 없고요. 열을 낮추고 통증을 멈추게 하는 해열 진통제, 또 염증을 줄이는 소염제, 또 충혈된 것을 제거하는 비충혈 제거제, 콧물 나오지 않게 하는 항히스타민제, 가래가 나오지 않게 하는 진해 거담제,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감기약의 구성입니다. 그러니 감기는 약을 먹어서 나았다 이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서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힘이 내가 생겨서 항체가 만들어져서 우리 몸이 그냥 스스로 나은 거예요. 감기약은 너무 지나치게 콧물이 나고 너무 두통이 심하고 이게 일상생활 하기에 고통스럽다 이럴 때 잠깐 드시는 거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 이렇게 약효가 난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콧물이 나와야 내 몸이 염증이 제거되고 튼튼해지고 열이 올라야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몸이 염증과 싸우고 있다는 뜻인데 오히려 내 몸이 치료되고 있는 몸의 질서를 깨뜨려서 나오는 것이 약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효는 병이 낫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몸의 질서를 깨뜨려서 나타나는 어떤 효과이고 증상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것을 잠깐 극복하기 위해서 약을 드시는 정도로만 일시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 미국에서는 약과 또 다른 약을 병용 치료했을 때 나타나는 상호 부작용을 굉장히 크게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어린이에게 이제 폐렴 치료제로 해열 진통제하고 이제 항생제를 같이 쓴 적이 있었습니다. 폐렴이 열이 나잖아요. 그리고 폐렴은 세균성 질환이기 때문에 항생제와 해열 진통제를 썼을 때 당연히 폐렴을 고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병용 치료를 했는데 미국 어린이들이 간에서 괴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수준이 작은 수준이 아니고 간을 이식해야 될 정도로 빠르게 간세포가 괴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큰 부작용인 거죠. 자, 이렇게 미국에서는 의약물 남용 사망 사고가 어느 해까지가 3위였는데요. 최근에는 1위, 사망 원인의 1위라는 것을 또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의 약과 다른 약을 같이 사용할 때는 이 약들의 상호 부작용이 어떤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이나 또 약사님들에게 약을 주셨을 때 이런 약들이 서로 일으키는 어떤 칵테일 효과,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반드시 저는 질문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드시는 약이 있죠. 바로 고지혈증 약이죠.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지방이 높게 있다 보니까 이 혈액 속에 있는 지방을 떨어뜨리기 위한 기전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통해서 지방이 많이 합성이 됐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약은 식사를 통해서 먹은 지방을 제거하는 차원이 아니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저해하는 기능을 합니다. 간에서는 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질까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세포막의 원료, 호르몬의 원료, 우리 몸에 여기저기 필요한 원료이기 때문에 간에서 무려 70%의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음식으로는 불과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좀 높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당분의 섭취가 좀 초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밥, 빵, 면, 떡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 이 당분이 지방으로 저장이 돼서 콜레스테롤 수치나 또 고지혈증 같은 것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이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처방을 받고 또 그 약을 꾸준히 먹는 분들의 경우 또 다른 질환의 위험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간에서 인위적으로 콜레스테롤 합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우리 몸에서는 이 콜레스테롤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콜레스테롤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혈관 건강에 세포막의 원료가 되고 혈관 건강에 있어서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고지혈증 약을 꾸준히 먹다 보면 점점 혈관 문제가 생기게 되고 혈관벽이 탄탄하지 않게 되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약의 부작용으로 많은 환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치매 환자, 또 발기부전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약을 먹다 보면 또 다른 약을 또 먹어야 되는 거죠. 또 이 콜레스테롤 저하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해서 근육을 굉장히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근육으로 이루어진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 심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또 근육이 쇠약하게 되고 또 무기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우려를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요. 고지혈증 약을 10년 이상 드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좀 너무 힘이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파킨슨이 의심된다라고 파킨슨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파킨슨이 아닌 것 같은데 병원에서 힘이 없는 그 근육 상태를 보고 파킨슨이라는 좀 오진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저와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파킨슨도 역시 이 근육이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과 사실 파킨슨이 서로 혼돈이 올 수 있거든요. 다른 병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또 오진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골다공증도 생길 수 있고요. 우울증이나 또 면역력도 떨어지면서 이제 암까지도 또 걱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지혈증 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